산부인과 복도에서 들은 한마디, 태명은 햇살이야. 박영준 오빠가 지어줬어. 12년 동안 불임 치료를 받던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의 뱃속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손이 둘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밀한 쉰둘입니다. 결혼 12년 동안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불임센터 주사실은 제 두 번째 직장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복부 주사를 맞았습니다. 왼쪽 아랫배, 오른쪽 아랫배 번갈아 가며요. 주사 자국이 멍처럼 퍼져서 여름에도 긴 옷을 입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은 늘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제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미라님, 그 호명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될까? 이번엔 임신이 유지될까?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수치가 낮다는 말, 다음 달에 다시 시도해보자는 말, 스트레스를 줄여보라는 말. 남편 박영준은 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둘이 살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안전장치였어요. 남편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을 자기 변명의 재료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은 지난 3월 어느 화요일 병원 복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사를 맞고 나와서 다음 예약을 잡으려고 대기실로 가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앞 복도였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밝았어요. 임신한 여자 특유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태명은 햇살이래요. 박영준 오빠가 지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햇살처럼 밝게 자라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서 먼저 숨이 멎었습니다. 박영준. 흔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전국에 몇천 명은 될 겁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제 남편이라는 걸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의 이름을 제 귀는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랑은 정리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첩 안에 끼워뒀던 예약표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불임센터 예약표,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 약 처방전. 제가 12년 동안 모아온 절망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파란색 예약표, 흰색 진료 확인서, 노란색 처방전. 색색깔의 종이들이 병원 복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예약표들을 주워 담는 동안 그 여자가 제 쪽을 봤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는 임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아마 7개월쯤 됐을 것 같았습니다. 엷은 분홍색 원피스였고 배 부분이 둥글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 여자의 시선이 제 손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손등엔 불임센터 출입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당일 진료 환자임을 표시하는 분홍색 스티커였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들킨 사람의 계산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화를 끊고 빠르게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임신복 치맛자락이 휘날렸습니다.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이었지만 배를 감싸 안는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 신생아 우는 소리, 보호자들이 웃는 소리.
모든 게 멀게 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왜곡돼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지 못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어갔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소파, TV, 식탁.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회사 업무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 12년 동안 봐온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컵 밖으로 흘러넘쳤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로 나와서 남편에게 딱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태명 햇살을 아느냐고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요. 잠깐이었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이미 고백이었죠. 남편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목구멍이 꿀꺽 소리를 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거짓말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입술을 한 번 더 핥는 것,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반음 높아지는 것. 모든 신호가 보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통화하더라고 태명 햇살이라고 박영준이 지어줬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남편은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안하다. 12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일회성 실수라고 했어요. 술 마시고 정신 없었다고 다시는 없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남편의 변명이 바뀌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몇 달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했다고요.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왜 그랬냐고요. 남편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새로운 단어를 꺼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가 제일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도덕처럼 들리니까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남자를 쉽게 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칭찬받기도 하죠. 애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남자가 책임감이 있네. 그렇게들 말합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책임으로 바꾸는 순간 자기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리요. 남편은 제 앞에서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서요. 아이가 생겼다고 이미 7개월이라고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12년이 통째로 도둑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가져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못 가진 사람을 이용해 편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임센터에서 주사를 맞고 호르몬 약을 먹고 검사 결과에 울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한지수라고, 회사 후배라고요. 한지수.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언급했어요. 일 잘하는 후배라고, 똑똑하다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요. 저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돌이켜보니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제게 그 여자 이름을 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들통났을 때를 대비해서요. 제가 그 이름에 익숙해지도록요. 7개월이면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작년 여름쯤이라고 했어요. 작년 여름. 저는 그때 불임센터에서 마지막 시술을 받았었습니다. 체외 수정이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돈을 냈어요.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번에 안 되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고, 제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던져서 제 기대를 정리시키려 했던 겁니다. 저한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고, 체념하라고,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위로, 남편의 격려, 남편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니, 거짓보다 더 나쁜 거였어요. 계산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이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요. 남편이 전화를 받으려 하길래 저는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어요.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려고요. 시어머니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이 커졌다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아들이 다른 여자 배에 아이를 만들었다는 걸요.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숨도 안 쉬고 본심을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아이 못 낳는 거, 장소는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었어요. 시가의 기획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할지, 장소는 어떻게 확보할지, 체면은 어떻게 지킬지,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어쩌면 계획에 관여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히 관여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작은 금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안 보이던 금이었어요. 아니, 예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못 본 걸까요?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 배에 아이를 만들고 그걸 어머니와 공모하고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박영준이 맞나 싶었습니다. 옆에 누운 이 사람이 25살에 만나서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가방을 뒤졌어요. 수첩, 지갑, 명함 케이스. 남편은 가방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영수증 한 장을 찾았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한지수. 금액은 15만 원. 남편은 그 여자 병원 검사에 동행했던 겁니다. 그것도 평일 오전에요. 회사 일이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었을까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사흘 후 시어머니는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집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이 새니까요. 이웃들이 들으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정한 장소는 동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룸이 있는 곳이었어요.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일부러요.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저보다 더 일찍 온 겁니다. 룸 안상석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덮고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어요. 화장도 평소처럼 했고 옷도 단정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많이 놀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놀랐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쩌면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요. 기회. 저는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기회라고 표현하다니요. 아들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든 걸 기회라고 말하다니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였어요. 저는 수저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하나씩 제 앞 접시에 놓아줬습니다. 평소처럼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나물, 전, 찜. 정성스럽게 제 접시를 채워줬어요.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 아이는 죄가 없다. 마치 주문처럼요. 그리고 그 말의 끝마다 같은 결론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요. 우리. 저는 그 단어가 누구를 포함하는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요. 한지수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 애는 출산 후에 정리될 거라고, 어머니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정리.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한지수와 얘기를 끝낸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얼마를 줬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지수도 이미 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아이는 우리 집으로 데려온다고요. 한지수는 출산만 하고 사라진다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역할을 맡는다고요. 대신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 자리를 유지한다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배려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혼하면 내가 더 힘들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었어요. 대체 부품 교체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며느리는 장손을 낳아준 여자와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아이 못 낳는 며느리에서 남의 아이 키우는 엄마로 직책이 변경되는 거였어요. 마치 회사에서 인사 발령 나듯이요.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미란아, 내가 고집 부리면
내가 잃는 게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잃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이었어요. 통장이었고, 체면이었고, 친척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제가 이혼하면 뭘 받을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은 얼마나 되는지, 위자료는 나올지 말지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저한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나가도 남편은 재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집에서 장손이 자라는 거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차라리 여기 있으면서 어머니 노릇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선택지를 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러 온 겁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어머니 말 잘 생각해 보라고, 내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빼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타서 저는 핸드폰 녹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어요. 38분 17초. 나중에 누군가 내가 오해한 거라고, 어머니가 그런 말할 리 없다고 말할 때 제 눈물이 증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울음 대신 파일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오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은은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출처를 찾았어요.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부엌도 가봤고 화장실도 들어가 봤어요. 냄새는 거실 소파 쪽에서 강했습니다. 쿠션을 들어 올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아기 로션 냄새였어요. 우리 집엔 아기가 없는데 말이죠. 누군가 이 소파에 아기를 안고 앉았던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오늘? 어제?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저는 소파 틈새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작은 단추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얀색 플라스틱 단추였습니다. 아기 옷에 달린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위를 봤어요. 칫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칫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분홍색 칫솔이었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였고 위치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칫솔 옆에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잠깐 들렀다 간 사람의 칫솔이 아니었습니다. 살림을 놓은 사람의 배치였어요. 칫솔의 위치가, 각도가, 모든 게 익숙한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캐비닛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쓰는 화장품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스킨, 로션, 선크림. 그런데 제 화장품 옆에 다른 브랜드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크림이었어요. 저는 그 브랜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비싼 제품이었어요. 한 개에 6만 원 정도 하는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선크림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반쯤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품 입구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이 집 화장실을 사용했던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요. 그것도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요. 세탁실로 갔습니다. 빨래 건조대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빨아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남편 와이셔츠 3벌, 제 블라우스 2벌, 수건 4장. 그런데 맨 끝에 작은 양말 한 켤레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기 양말이었어요. 하늘색 바탕에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작은 양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양말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제 손바닥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신생아용이었어요. 아마 생후 3개월 이하. 아기가
씻는 크기 같았습니다. 제가 산 적 없는 색이었고 제가 접어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제가 빨래한 적도 없었어요. 남편이 빨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남편은 이 양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만 두 집 살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 집을 겹치는 동선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이 집에 왔던 거예요. 아니면 이미 태어난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7개월 임신이면 아직 출산 전인데 이 양말은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불임센터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이 집에 다른 여자를 들였던 거예요. 제 침대에, 제 소파에, 제 화장실에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아이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저를 속이는 기술이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이는 죄책감이 사라진 거였죠. 남편한테 저는 이미 투명 인간이었던 겁니다.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각도에서요. 선크림 사진도 찍었습니다. 브랜드명이 선명하게 보이도록요. 칫솔 위치도 찍었어요. 아기 로션 냄새는 사진으로 남길 수 없었지만 메모로 남겼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내가 오해한 거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 말할 때 제 눈물이 증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울음 대신 파일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였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개인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부동산 서류들, 파일 박스에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이상한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이었어요. 유아복 매장에서 결제한 거였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이었어요. 금액은 38만 원. 구매 품목은 신생아 내의 세트, 속사계, 턱바지였습니다. 석 달 전이면 한지수가 임신 4개월쯤 됐을 때예요.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아기용품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백화점에서요.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을 더 뒤져봤어요. 거기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남편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4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은 강남의 어느 곳으로 예약 완료했다고요. 필요 서류로 출생신고,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메모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 내용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4월 12일 한지수의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쯤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알았다고, 지금 간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옷장문 여는 소리, 양말 신는 소리, 모든 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회사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회사 일이라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이니까요. 남편은 황급히 현관문을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남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가족 공유 기능이 켜져 있었거든요. 남편은 강남의 한 산부인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수첩에서 봤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삼성역 근처였어요.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택시는 빨랐습니다. 도로가 비어 있었거든요. 30분 만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였습니다. 병원 로비는 한산했어요. 청소하시는 분 한 명, 당직 간호사 한 명만 보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부인과였어요. 복도 끝 의자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라도 끓여온 걸까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저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뭔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분만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회복실이 보였어요. 한지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눈가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속삭이에 쌓인 작은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아기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못 이뤄준 걸 다른 여자가 이뤄준 순간이었어요. 저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지수를 쳐다봤어요. 한지수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울음이 진심인지 공포인지 저는 판단할 여력이 없었어요. 다만 한지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함? 두려움? 아니면 체념? 시어머니가 아기를 제게 안기려 했습니다. 팔을 내밀며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싫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죄가 없는 건 맞지만 저는 이 아이 엄마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할 얘기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당황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감정을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숨어서 관찰했어요. 주차장에서요. 오후 3시쯤 한지수가 휠체어에 타고 나왔습니다. 퇴원하는 거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지수가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저는 한지수 앞에 섰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준 씨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한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가 허락하면 아이는 집안에서 키운다고 했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누구에게든 같은 문장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제게는 둘이 살자를 팔았고 한지수에게는 정리된다를 팔았죠. 저는 한지수의 가방을 슬쩍 봤습니다.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줌을 당겨서요. 나중에 집에서 사진을 확대해 보니 이상한 서류가 보였습니다. 출산 관련 동의서 사이에 끼워진 위약금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양육권 친권 분쟁 시 상대방에게 위약금 3천만 원 지급이라고요. 누가 이런 문서를 준비했을까요? 한지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였어요. 누군가 옆에서 설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저는 이미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예고편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왔습니다. 저녁 10시쯤이었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소주 냄새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눕혔습니다. 남편은 중얼거렸어요. 이제 집안이 안정된다고 장손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을 떠왔습니다. 남편에게 물을 먹이면서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소리냐고, 무슨 장손이냐고요. 남편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둘 다 건강하니까 다행이라고, 어머니가 기뻐하신다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둘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소파에 그대로 두고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이번엔 더 깊숙한 곳까지 살펴봤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 잠금 장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숨겨둔 열쇠를 알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예전에 우연히 발견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A4 크기였어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서류 맨 위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준. 그 옆에 아이 이름이 2개 적혀 있었어요. 박준서 친자 확률 99.99%, 박서준 친자 확률 99.99%.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한지수의 아이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박준서라는 이름의 아이가요. 서류를 더 넘겨봤습니다. 출생신고 확인서가 있었어요. 박준서, 2022년 11월 3일 출생. 어머니 이름은 김은혜였습니다. 2022년, 3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불임 치료를 한창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제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줬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도 출산까지 했던 거예요. 남편은 2집 살림이 아니었어요. 세겹 삶을 꾸려왔던 겁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 김은혜와의 관계, 한지수와의 관계, 세 개의 인생을 동시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출생신고서, 그리고 그 아래 있던 다른 서류들까지요. 통장 사본도 있었어요. 남편 명의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통장이었어요. 통장 내역을 봤습니다. 거기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2곳으로요. 하나는 김은혜 계좌, 다른 하나는 한지수 계좌였습니다.
김은혜한테는 매달 150만 원, 한지수한테는 매달 100만 원이 송금됐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담담했는지, 왜 장손을 쉽게 말했는지, 왜 저를 엄마 자리로 밀어 넣으려 했는지, 그 모든 복선이 한꺼번에 회수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꾸짖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장손들을 정상 가족으로 편입시키려는 거였습니다. 박준서는 이미 3살이에요. 유치원에 다닐 나이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 과정에서 빈자리 채우기 용도로 쓰이는 거였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숙취로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할 얘기 있다고요.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물었어요. 박준서는 누구냐고, 김은혜는 또 누구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당신 자식이 셋이라고, 셋. 저는 12년 동안 아이 못 낳는다고 주사 맞고 검사 받고 그랬는데 당신은 밖에서 아이 셋을 만들었다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챙겨서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후기가 좋은 곳 하나를 골라서 상담을 예약했어요. 변호사 이름은 오세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상담료는 30분에 10만 원이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담 당일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들, 서류 사본들, USB에 담아서요. 16기가 용량이었는데 절반 정도 찼습니다. 오세진 변호사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책장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엔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오세진 변호사가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었고 사진들을 봤고 서류들을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오세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오세진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남편의 반복적 외도, 시어머니의 양육 강요, 위약금 합의서 존재, 그리고 비밀 통장.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고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기획이었던 거라고요. 저는 그제야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이 모든 걸 묵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세진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특히 남편이 비밀리에 사용한 가정 자금이 있다면 그건 전부 청구 대상이라고요. 저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미래 준비라며 만든 통장이었어요. 보험료라고 믿었던 돈이 매달 김은혜와 한지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개인 계좌, 메모는 생활비였어요. 오세진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년간 총 8천만 원 정도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이건 전부 회수 가능하다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불임센터에서 맞았던 주사보다 그 이체 내역이 더 아팠어요. 제 돈과 남편 돈과 가정 돈이 결국 밖에 살림을 유지하는 연료였으니까요. 싸움을 도덕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정은 선악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증거가 이기는 곳이라고요. 오세진 변호사의 말이 제 마음을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오세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라고, 저는 피해자라고, 가해자들이 저를 어떻게 포장하든 저는 피해자라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자로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보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정리하겠다고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생각 다 했다고, 변호사 선임했다고요. 남편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기로 했어요.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옷, 화장품,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큰 가방 2개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2년을 산 집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같았어요. 재판은 2달 뒤에 시작됐습니다. 가정법원이었어요. 저는 오세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측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변호사가 있었어요. 50대 남성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은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엄격해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통장 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위약금, 합의서 초안. 모든 것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인정하지만 그건 아내의 불임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임이 외도의 변명이 된다니요. 그럼 아이 못 낳는 사람은 다 배신당해도 된다는 건가요? 오세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불임이 외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더구나 피고는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가정자금을 유용했다고 말했어요.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불임을 알고도 결혼했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결혼 후에 알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원고가 불임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는 무엇을 했냐고 판사가 물었어요.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치료를 받았냐고, 아니면 원고의 치료를 지원했냐고요. 지원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병원비를 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두었다고 판사가 정리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이어져 왔다고,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른 여성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강요한 거냐고요. 강요가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배려였다고, 며느리가 이혼하면 더 힘들 테니까 배려한 거라고요. 그건 증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판사가 말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세진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라고요. 피고와 피고 가족은 원고를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고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존엄을 짓밟고 원고를 다른 여성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려 했다고 말했어요. 저도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판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미라는 며느리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밖에 아이들은 죄가 없지만 죄 없는 아이를 이용해 저를 부품처럼 쓰려 한 어른들의 선택은 책임져야 한다고요. 저는 12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성들과 자녀를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한 달 뒤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3억 원, 그리고 남편이 유용한 가정 자금 8천만 원 전액 회수. 법정 밖에서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박영준, 나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 줄 몰랐다고요. 판결 후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제 돈으로 얻은 첫 집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어요. 이사 첫날 저는 짐을 풀며 지난 12년을 돌아봤습니다. 불임센터에서 받았던 주사, 검사 결과지를 볼 때마다 흘렸던 눈물, 남편의 위로를 믿었던 순간들, 모든 게 허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라고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짐을 다 풀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52의 나이에 걸맞게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불임 치료에 매달리느라 경력이 단절돼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월 250만 원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불임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했다고, 이제 치료는 그만둔다고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힘드셨겠다고, 그래도 잘 결정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12년 동안 드나들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하늘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꽃잎이었어요. 하지만 이 꽃잎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났다가 이제 제 역할을 마치고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의 고통을 이겨냈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정밀한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정미란. 흰 종이에 검은 펜으로요. 이름을 다시 갔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름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시니어들이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이유는 막장이어서가 아닙니다. 끝내 내 인생을 내가 회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존엄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둘째,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셋째, 증거를 남기세요. 눈물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녹음과 사진은 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외롭고 가끔 울고 지난 일들이 떠올라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혜의 아들 박준서를 키우고 있대요. 한지수는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뒤 소식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박서준이는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제가 더 괴로우니까요. 대신 저는 제 인생을 사는데 집중합니다. 작년 겨울,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에요. 10평 남짓했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를 파는 곳입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시고 창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카운터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커피 맛있다고, 여기 자주 오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손님은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젊은데 혼자 하냐고, 가족은 어디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혼자 산다고, 이혼했다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기도 이혼했다고 20년 전에,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남편의 외도, 시댁의 압박, 그리고 홀로서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그분은 제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가끔 카페 일을 도와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언니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카페 카운터에 서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 시간이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태명 햇살이 제 결혼을 찢어 놓았지만 지금 저를 비추는 건 진짜 햇살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햇살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거라는 거리요. 정미란. 저는 다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짓밟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며느리나 엄마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눈물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녹음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